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남들은 환갑이 되면 다들 일에서 손을 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불행하게도 환갑과 동시에 초호화 저택에서 파출부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남편의 소개로요. 예전에 알게 된 사모님 댁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집주인 부부가 저랑 동년배더라고요. 참 서글프겠죠. 사장님은 돈이 좋은 건지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하나도 늙지 않았어요. 정말 배우를 해서 TV에 나와도 될 만큼 잘생겼죠. 차인표처럼 얼굴이 부리부리하고 조각 같은 이미지였는데요. 거기에 키도 크고 적당히 운동한 건장한 체격에 옷도 매일 양복을 입어서 그런지 정말 모델이 따로 없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딱 40에서 멈춘 것 같았어요. 사장님은 저에게 원체 말씀이 없으셨는데 평일 낮에는 집에 있는 적도 별로 없어서 제가 출퇴근할 때만 잠깐 마주치는 게 전부였어요. 외모는 사모님도 빠지지 않았어요. 이 나이 정도 되면 왜 얼굴에 주름은 살아온 세월이라잖아요. 사모님은 주름이 멋스럽게 져서 얼굴에 기티도 흘렀죠. 나도 저렇게 늙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매일 웃으면서 살면 저런 얼굴이 될까요? 옷도 얼마나 많은지 매일 쇼핑에 모임에 취미생활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기 바쁜 사람이었어요. 정말 부러웠어요. 딱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었거든요. 두 주인 부부는 사이도 좋았고 인품도 좋아서 일하는 것에는 별로 힘든 점이 없었어요. 항상 저한테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써줬고 예민한 성격이 아니셔서 잔소리 한 번 없었죠. 소개받고 간 자리여서 그런지 더 조심해주고 잘해주려고 하는 것 같긴 했어요. 애들도 아주 잘 키워놔 좋은 직장에 다닌다더라고요. 출가시켜서 딱 사장님, 사모님 두 분만 모시면 되니 일은 편했어요. 이 나이 먹고 이런 일 하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힘에 부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 일자리 하나는 잘 얻었다고 생각했지요. 오래오래 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싫었던 점이 있다면 사모님은 저에게 뭐가 그리 궁금한 게 많으신지 틈만 나면 저희 집 세세한 것을 자꾸 묻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 꽤 깊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할 만한 질문도 있었죠. 남편은 아줌마한테 잘해줘요? 일하는데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남편이 멀리서 일해서 주말에나 봐요. 이 나이 돼서 뭘 잘해주고 말고 해요. 그냥 사는 거죠. 아줌마, 이런 일 안 해보신 분 같으신데 원래 뭐 하셨어요? 일 해본 적은 있으세요? 맞아요. 저 이런 일 안 해봤어요. 사실 결혼 전에 회사 다녀본 게 전부예요. 제가 좀 서툴죠. 그래요? 그런데 살림을 잘하시나 보네요. 일은 아주 잘하시는데요. 자식은 둘이랬죠? 애들 몇 살이에요? 다 결혼했고요. 예, 저희는 좀 일찍 결혼해서 애들이 벌써 30 중반이에요. 작년에 둘 다 결혼해서 지금 신혼이에요. 작년에 둘을 보냈겠으면 타격이 컸겠는걸요? 결혼시킬 때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럼 지금 집은 자가예요? 아니요. 전세예요, 전세. 애들 결혼시키느라 집 팔고 전세로 이사했어요. 애들 행복이 뭐 부모 행복이니까요. 결혼할 때 제대로 해줘야지. 안 그럼 밉보인다잖아요. 잘하셨어요. 그나저나 친정 식구들 많으세요? 아니요. 친정 부모님은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제 아래로 남동생이 있는데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지내요. 무슨 일 있을 때나 연락하고요. 하긴 지금 내 가족을 더 챙기게 되니까 친정하고는 좀 멀어지게 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젊었을 적에는 남편이랑 친정에도 자주 가고 하셨어요. 왜 요즘 사람들은 친정을 더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남편도 본가가 없어서 애들 태어나고 할머니 할아버지 보여주러 친정에 자주 갔었어요. 아니 그것도 딱 초등학생 때까지만 가지 그 후로는 잘 가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니 애들 데리고 다니는 건 딱 초등학생 때까지인 것 같네요. 그땐 애들 손잡고 여기저기 다 다녔는데 이젠 얼굴 볼 시간이 없네요. 다들 나가 사니 참 썰렁해요. 저의 얘기를 꼬치꼬치 묻고 약간 예민한 재산 부분까지 파고 들으셨죠. 저는 을의 입장이고 못할 말도 아니니 다 말씀드렸는데 기분이 좀 별로인 게 사모님은 저에게서 제 얘기만 들으시곤 자기 얘기는 절대 안 하셨어요. 제 정보만 캐가는 상황이었죠. 저희 집 어려운 상황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무슨 의도로 물어보는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불편함은 100번이든 1000번이든 참고 넘길 만한 일이긴 합니다. 일도 편했고 보수도 좋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희 남편도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대궐 같은 집에 가정부를 부리며 살았었어요. 조선업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한동안 조선업이 불황기였고 긴 암흑기를 거쳤잖아요. 저희도 그 시기에 위기를 맞았어요. 불황 터널에서 빚이 쌓이다가 감당할 수 없게 되었죠.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하다가 결국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정말로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모든 것을 쏟아 부은 회사였기에 사업을 정리하고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망연자실할 만큼 우리가 상황에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조금이라도 벌어보자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했는데 또 잘 안 됐어요. 연달아 사업 실패가 2번 터지니 빚이 2배로 늘고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은 연달아 터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실감되더라고요.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쳐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간호하면서 필요한 생활비는 합의금 받은 걸로 충당하며 그 긴 세월을 버텼죠. 그 사고로 남편은 몸 쓰는 일이나 오래 앉아있는 일은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50 후반이었는데 결국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싶다가 남편은 지방에 아는 사람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잘 됐죠. 남편의 경력이라곤 사업 운영한 것밖에 없는데 남편을 일하게 해준다니. 이래서 인맥이 중요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졸지에 주말부부가 되었어요. 어차피 아이들도 다 커서 다 사회생활 하는데 저도 남편이 꼭 곁에 있어야 하는 주의는 아니라서 이 나이에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남편이 번다고 해도 빚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제 생활비는 제가 벌어서 쓰려는 마음에 일자리를 찾아보았어요. 아직 사지가 멀쩡한데 살림의 작은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 20대에 잠깐 일해본 게 사회생활의 전부예요.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사도우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 여보, 나도 이제 일을 할까 봐. 나 아직 아픈 데도 없고 사지 멀쩡한데 집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나도 조금이라도 벌어서 가정에 도움이 될게. 당신이 돈을 번다고? 평생 일해본 적이 없잖아. 괜히 일했다가 다치면 병원비가 더 나가. 그냥 집에 있어. 돈은 내가 벌게. 아니야, 내가 생각해 봤는데 어려운 건 못할 것 같고 그 가사 도우미 같은 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청소랑 밥은 잘하잖아. 다른 집들도 사는 거 다 똑같은데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자리 알아보려고. 그래? 그거 괜찮긴 한데 기분 안 상하겠어? 내가 아는 사모님이 사람을 구한다고 하긴 하는데 거기 한번 가볼래? 제가 일을 하고 싶다고 하자 남편이 아는 사모님이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일을 해보니 사정없는 집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세상 걱정 없어 보이는 집이었는데 일을 한 지도 몇 개월 후 제가 출근하기 전부터 사장님과 사모님이 엄청 싸우고 계셨어요. 사장님은 사모님께 소리를 지르며 반말과 욕을 퍼부었고요. 사모님은 꼼짝없이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사장님의 그런 모습 처음이었어요. 저는 두 부부 일에 끼어들지 말아야지 하며 숨죽이며 제 할 일 하고 있었는데요. 사장님이 어느새 저를 발견하시곤 깜짝 놀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바로 출근해 버리셨고요. 사모님은 그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 사모님 그래도 뭐라도 드셔야죠. 이러다 쓰러져요. 우리 나이에 밥 한 끼 안 먹으면 손이 덜덜 떨리는데 안 넘어가도 억지로라도 먹으세요. 아줌마 고마워요. 내가 속상해서 살 수가 없네 정말. 이런 모습 쪽팔리기도 하고. 저 사람 정말 왜 저러는지 몰라. 죽이라도 먹이려고 안방에 들어가 보니 힘없이 누워서 눈물만 흘리는 사모님이 안쓰러웠어요. 이런 일 생겨도 말할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저에게 얘기하고 풀라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죠. 무슨 일 있었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봐요. 원래 두 분 사이 좋으셨잖아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줌마, 우리 남편 보기엔 엄청 온화해 보이죠? 사실 원래 성격은 안 그래요. 저 불 같은 성격 때문에 내가 한평생 이렇게 참고 산 거예요. 정말 서러워서. 앞으로 나가지도 말래요. 내가 무슨 자기가 키우는 꽃이야 뭐야. 사모님은 눈물을 멈추지 않고 엉엉 울었어요. 그런 사모님을 안아주고 다독여줬죠. 그리고 참고 살지 말라고 조언도 해주었고요. 그날 이후로 둘은 각방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사모님은 안방에서 사장님은 서재에서 생활하더라고요. 이불이 서재에 있었거든요. 둘은 대화도 없었고 오직 제가 있을 때만 말을 했어요. 그래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잖아요. 무슨 사유이든 금방 풀어질 줄 알았는데 두 분의 어색한 분위기는 오래 갔어요. 한 달이 지나도 사장님은 여전히 냉랭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모님은 사장님의 눈을 피해서 하고 싶은 일상생활을 하더라고요. 집에만 있던 사모님은 사장님이 나가시면 그때부터 준비해서 나갔다가 사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들어와 마치 나가지 않았던 척을 하더라고요. 참 부부가 저 나이에도 귀엽게 산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다 봐온 제가 사모님과 비밀이 생긴 것 같아서 유대감마저 들더라고요. 참 재밌게 살죠. 그래서 그런지 사모님은 저에게 돈을 잘 썼어요. 그때가 저희 집 제사를 앞두고 있던 때였어요.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흘 뒤에 시아버지 제사인데요. 그날 하루만 2시간 일찍 가도 될까요? 음식 준비해야 할 게 많아서요. 어머, 제사예요? 그래요? 그럼 그날은 일찍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 돈으로 제사 준비하세요. 사모님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주셨어요. 딱 봐도 50만 원은 넘는 금액이었죠. 아유, 아니에요, 사모님. 저희 집 제사인데 제가 사서 해야죠. 왜 사모님이 돈을 주세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보너스라고 생각하세요, 아줌마. 원래 제사할 때 돈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이걸로 보태서 사세요. 아니, 이 많은 돈을 월급도 다른 데보다 많은 편인데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면 제가 너무 죄송한데요. 그래도 염치 불구하고 주시는 거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그리고 그날이 있고 며칠 뒤였어요. 사모님과 대화하다가 주말에 병원 가야 할 일이 있다고 지나가는 말로 말했는데 병원비 쓰라고 또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요.
에이, 미안해하지 말고 이 돈으로 병원 다녀와요. 아줌마가 건강해야 나도 편하죠.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우리 집 일 해주라는 뜻이니까 이 돈으로 치료 잘 받고 와요. 매번 이렇게 따로 큰돈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감사히 이 돈으로 병원 진료 잘 받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돈을 받으면서 좀 찜찜했지만 회사에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가 있잖아요. 그런 복지처럼 사모님이 저에게 돈을 주는 것도 그런 류의 복지라 생각하고 받아서 잘 썼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잘 해준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고 까무러쳤어요. 그건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사장님과 사모님의 냉랭한 사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사장님이 저를 볼 때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눈치였어요. 사장님이 출근할 때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에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던 분이 은밀히 말을 걸더라고요. 아주머니, 혹시 몇 시에 퇴근하시죠? 6시 정도에 하시나요? 예, 6시에 퇴근합니다. 혹시 뭐 필요하신 일 있으세요? 왜요? 손님 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혹시 더 늦게 계셔도 상관없으세요? 예를 들면 새벽에 가신다거나 밤을 새고 가실 수도 있으실까요? 네? 네, 뭐 야근 수당만 주면 가능합니다만 무슨 일이에요? 무슨 큰 잔치가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런 집안일 말고 다른 것 좀 부탁하고 싶은데 저기 사장님이랑 주방에서 대화를 한창 하고 있는 도중에 사모님이 오시자 말을 뚝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불이 나게 출근을 하셨어요. 뭔가 수상했죠. 그 후로 사장님은 저를 마주칠 때마다 저희 집 호구 조사를 하더라고요. 두 부부가 왜 저희 집 얘기에 관심이 많을까 했어요. 남 얘기 좋아하는 참 특이한 사람들이다 했거든요. 사장님은 다른 건 거의 묻지 않고 남편의 얘기를 많이 물었는데요. 남편은 어디에 있냐, 자주 오냐, 사이는 어떠냐, 건강은 어떤가 하는 등의 얘기요. 그러다가 사모님이 오시면 또 뚝 멈추고 가버리곤 했죠. 뭔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모님 없을 때 따로 연락 달라며 명함을 주더라고요. 힘들게 일하고 와서 완전 새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다음날 조용히 서재로 부르더라고요. 가까이 오라고 해서 다가가 보니 굉장히 망설이며 주저하더라고요. 저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나이에 하는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듣자마자 안 좋은 느낌이 확 들었죠. 간간이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 있잖아요. 가사 도우미를 노예 계약하고 이상하게 부렸다는 뉴스요. 저는 돈 많은 사장님이 저에게 그런 류의 부탁을 하려는 것인 줄 알았어요. 왜요? 그런 건 왜 물으시죠? 이렇게 은밀하게 불러서는 왜 그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그래요? 이 나이 먹고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거요, 범죄예요, 범죄. 사장님 혹시 그런 걸 원하세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됐어요. 더 들어봤자 아니에요. 더러운 얘기 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가볼게요. 앞으로 저한테 시키실 일 없으면 말 시키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기분이 완전 더러웠어요. 사모님이 왜 저렇게 울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니, 반반하게 생긴 얼굴 믿고 여자들 꼬리치고 다니는구나 싶었어요. 사모님을 그렇게 쥐잡듯 잡고 자기는 욕정을 풀려고 물불 안 가리는 게 정말 너무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어쩜 저런 인간이 있나요? 감히 나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니 제가 만만하게 보였나 봐요. 사장님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에게 치근덕댈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외적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예순의 할줌마거든요.
그냥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구나 싶었죠. 화가 났지만 근무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저 씩씩거리며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그 집 바닥을 벅벅 닦으며 마음을 푸는 수밖에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사장님 보기가 껄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달 말까지 하고 일을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사장님이랑 마주쳐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일본으로 장기간 출장을 갔거든요. 얼씨구나 잘 됐다 싶었어요. 순진한 사모님은 이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도대체 사장님은 사모님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사모님이 저렇게 우울해하는지 안타깝기만 했고 어찌됐든 오해받는 것도 싫고 다시 이런 일 생기는 것도 싫어서 일자리는 아깝지만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둔다 말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늦은 새벽에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이 양반이 왜 이러나 받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 들어나 보자 하고 전화를 받았죠. 아주머니, 죄송한데 지금 우리 집으로 가줄 수 있어요? 이유는 가면 설명해 줄 테니까 제발 지금 우리 집에 좀 가주세요, 예? 이 시간에 전화해서 무슨 예의 없는 행동이에요? 왜요? 무슨 짓을 꾸미려고요? 저는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아니에요. 무슨 일 꾸미려는 것 아니에요. 제발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예? 저 한 번만 살려준다는 생각으로 제발 저희 집에 좀 가주세요. 예? 사장님이 일본으로 출장을 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살려달라는 사장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무슨 일이 있구나 싶은 예감이 들어 그 집에 가게 되었어요. 사장님은 배를 누르지 말고 도어락 누르고 오라는 말에 그렇게 했죠. 저택의 문이 열리고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에 누군가가 뛰쳐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세상에 그 뛰쳐나온 사람이 글쎄 지방에서 주말 부부로 생활하고 있는 제 남편이 아니겠어요? 게다가 실크로 된 가운을 입고 있었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가 있어? 그 차림은 또 뭐고? 왜 여기서 그런 차림을 입는 거야? 아니 여보, 아니야. 내가 더 설명할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정말이야. 뒤이어 사모님도 야시시한 옷차림을 하고 자고 있었는지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그리곤 익숙한 사이인 듯한 말투로 묻더라고요. 오빠, 무슨 일이야? 뭐 시킨 거야? 배달 왔어? 배고프면 밥 먹지. 주방에 맛있는 거 많은데. 어머, 아줌마가 왜 여기 있어요? 사모님은 잠결에 저를 보곤 흠칫 놀라시는데 더 이상 두고 볼 필요가 없었죠. 집주인 사장 또한 둘 사이를 의심하고 본인은 일본으로 출장을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일부러 이 광경을 보여주려고 저를 본인 집으로 가보라고 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뭐, 오빠? 지금 우리 남편한테 오빠라고 한 거 맞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딱 봐도 불륜이네. 너네 다 죽었어 아주. 전 그 자리에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 남편 놈과 그 집 사모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중심을 잃고 셋이 모두 쓰러졌어도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더 세게 잡고 그 연놈들의 머리를 뽑아 넣을 작정이었죠. 한참을 셋이 머리끄덩이를 잡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남편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몸싸움은 멈췄습니다.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거기 사모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사모님은 좀 당황스러워했지만 이상하게 당당하더라고요. 남편은 아픈 척을 하며 일어나더니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좀 들어.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왜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달려들어. 뭘 더 들어봐. 딱 보니 불륜 맞는데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등신이지 안 그래? 뚫린 입이라고 변명거리라도 있나 본데.
해봐. 그 변명 어디 드러나 보자. 아줌마가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불륜아니라고. 왜 성급하게 남의 머리채를 자꾸 뜯어요? 머리야. 얼씨구, 당신 이거 범죄야. 알긴 알아? 남의 남편이랑 불륜해 먹으면 그거 범죄라고. 어디 할 말 있으면 해봐. 들어는 줄게. 우리 불륜 아니야. 불륜 아니라고. 우리 의붓남매야. 가족이라고. 뭐? 의붓남매? 무슨 개소리야. 당신 한평생 그런 얘기 없었잖아. 부모님 다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친척집에 살았다고 했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데 남편과 집주인 사모님이 열렬히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태 몰랐던 사모님과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요. 알고 보니 제 남편과 그 집 사모님은 의붓 남매가 맞았어요. 실제로 가족 사진을 가져와 보여줬고요. 아주 오래전에 떼놨던 누렇게 변한 호적 등본까지 찾아와서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맞지? 여기 내 이름이랑 여기 이름 확인했지? 우리 의붓 남매 사이야. 그러니까 왜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 왜? 아니, 그럼 증작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껏 왜 숨겼던 거야? 난 당신하고 산 세월이 몇십 년인데 이런 이야기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왜 안 한 거야? 왜? 남편은 침착히 저에게 오래전 일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남편은 어릴 적에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수년 뒤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님도 재혼한 그 새어머니도 다 자식이 있어 함께 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다가 아버님이 급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새어머님은 아버님의 장례를 치른 뒤 얼마 안 있다가 저희 남편을 친척집에 맡기고 또 새로운 결혼을 하게 되어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남편은 자신의 집안이 완전 꼬일대로 꼬였다고 부끄러운 가정사라고 생각했대요. 결혼할 사이인 저에게조차도 말하기 부끄러웠대요. 그리고 어차피 새어머니도 재혼을 한 마당에 이걸 굳이 가족이라 말할 필요는 없어서 그동안 말 안 했다고 해요. 그렇게 잊고 살았는데 몇 년 전 의붓 동생이 연락이 와서 다시 연락하며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긴 저도 남편 소개로 그 집에 파출부 일을 하러 간 건데 이미 그들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겠죠. 우리 집안 형편을 알고 나를 일부러 고용해 준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가정사가 그렇게 궁금했고 시아버지 제사상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그동안 금전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많은 부분 지원해 준 것도 저에게 잘하고 싶어서였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겉도 모르고 제가 다짜고짜 말도 안 들어보고 머리끄덩이부터 잡았으니 이거 미안해서 어째요. 그 새벽에 사과를 수십 번을 넘게 했어요. 그런데 여보, 원래 당신 내일 올라오기로 했잖아. 근데 왜 오늘 올라왔고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아무리 동생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가정이 살고 있는 건데 이러면 안 되지. 일이 갑자기 하루 일찍 끝나는 바람에 버스에 탔는데 너무 졸려서 잠이 들었어. 내려서 전화하려다가 마침 동생한테 전화 와서 여기로 오게 되었어. 여기서 쉬다가 내일 가려고 했지. 오빠는 제가 오라고 했어요. 제가 안부 물으려고 전화했는데 때마침 서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허리도 너무 아프고 몸도 너무 피곤한데 집까지 가기 너무 멀다고 해서 비교적 가까운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집 비었잖아요. 그래서 잘 됐다 싶었죠. 하긴 고속터미널에서 우리 집이 멀긴 하지. 1시간 반이나 걸리니까. 그래도 택시 타고 오지. 아무리 동생이라도 민폐 끼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자고 내일 오려고 한 거야? 여기 안마기도 있잖아. 푹 쉬고 내일 가려고 했는데 오늘 당신 만났으니까 당신이랑 우리 집으로 가지 뭐. 새벽이니까 택시 타면 금방 가겠네.
저는 정중히 사모님께 거듭 인사를 드리고 그 저택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택시 타고 남편이랑 저희 집으로 돌아왔죠. 남편은 얼마나 피곤했는지 간단히 씻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졌어요. 잠든 남편을 보며 참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세상에 자기 가족은 단 한 명도 없다며 힘들어했던 때가 생각났거든요. 비록 피가 섞인 남매는 아니더라도 한때 한 집에서 같이 살던 동생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할까요? 분명 존재만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사장님도 이 둘의 사정을 잘 모르고 오해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정리되고 별 관심 없었던 남편 어렸을 적 앨범을 뒤져보니까 세상에 진짜로 그 집 사모님 사진이 있더라고요. 정말 둘이 의붓남매가 맞구나 확신했죠. 사장님께도 보여드리려고 따로 빼놓고 늦은 시간임에도 제 전화를 기다릴 것 같아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그 집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그 둘 사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에요. 불륜 아니라고요. 아주머니, 확실히 잘 본 건 맞아요? 아주머니 남편분이 분명 저희 집에 들어갔어요. 제가 방 안에 있는 CCTV로 그 둘이 뭘 했는지 다 확인했다고요. 그 둘은 불륜 관계가 확실합니다. 도대체 뭘 보신 거예요? 아니, 제 남편이 거기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들은 불륜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봤다고요. 집에 가려다가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 댁에 좀 쉬려다 가려고 했대요. 사실은 그 둘이 의붓남매래요. 그게 전부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랑 예전 호적 등본까지 다 확인했고요. 예? 의붓남매요? 미친 것들, 남매끼리 그런 짓을 저질렀대요? 그 둘이 자기들 죄 감추려고 일부러 속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아주머니 핸드폰으로 그 둘의 추잡스러운 불륜한 증거들을 보낼게요. 그거 보고 다시 얘기하죠. 저도 내 아내랑 바람피는 남자가 아주머니의 남편인 건 이 증거들로 알게 됐으니 제대로 살펴봐 보세요. 전화를 끊자 문자가 여러 개 왔어요. 그동안 집 앞 CCTV로 찍힌 남편이 사장님 댁에 들어가는 장면들하고요. 두 사람을 미행에 붙여 데이트했던 사진들, 게다가 오늘 사장님이 몰래 방에 설치해 놓은 CCTV 속 미래 영상도 있었어요. 그 둘은 불륜이 맞습니다. 그것도 의붓남매 불륜 커플이요. 전 바로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이런 일이 언제부터 일어났는지, 어떤 식으로 두 사람이 만나왔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간도 크게 사장님이 없는 날 밤이면 그 저택에서 미래를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사장님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그 남자의 신원을 조사해보니 제가 엮여져 있어서 혹시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인가 하며 제 정보를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은 끝까지 증거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사모님의 눈을 피해 저를 은밀히 부르셨던 거고요. 부부싸움을 한 것도 사장님이 집 앞 CCTV를 보고 웬 외간 남자를 왜 집에 들이냐고 싸웠는데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싸우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사장님은 사모님에게 기회를 주려고 외출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어기고 사모님은 제 남편을 밖에서 만나고 다닌 거죠. 제가 사모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리고 만약 불륜으로 걸렸다고 하면 의붓남매라고 증거를 보여주면 되니까 불륜으로 오해를 사지도 않았죠. 그들은 실제로도 의붓남매가 맞긴 했으니까요. 사장님은 집 앞에 CCTV에 찍힌 사진으로는 정확한 불륜의 현장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방 안에 CCTV를 따로 설치해서 이날 정확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보니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년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게다가 둘이 작정하고 저를 속였고요.
코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정말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의붓 남매끼리 불륜을 저지르냐고요. 그것도 집에서요. 사장님 또한 이 둘이 의붓 남매라는 걸 듣고 기막혀 하더라고요. 그 더러운 잡것들 내가 가만히 놔두나 봐라. 이대로는 절대 못 살아. 두 연놈들 아주 박살을 내놓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저도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가요. 그냥 이혼만 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당연하죠. 이혼만으로는 성에 안 차죠. 그 두 연놈들 내가 아주 최선을 다해 혼내줄 수 있는 건 모조리 할 겁니다. 그날부터 사장님과 저는 초특급 복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동안 사모님에게 줬던 카드와 계좌를 모두 정지시키고 전쟁을 준비했다고 해요. 사모님은 그날 증거가 확보된 줄도 모르고 불륜 짓을 계속 발뺌하고 있었는데요. 한결같이 당당한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1원 한 푼 쓸 수 없게 되자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무릎 꿇고 빌며 매달리더라고요. 저도 남편한테 제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아니라고 펄쩍 뛰더니 증거를 내밀자 미안하다고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건 정말 실수였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럼 다신 걔 안 만날게. 무슨 소리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짓 했던 것도 다 알아. 나한테 용서받고 뒤에서 그냥 몰래 또 만나려고. 절대 용서 못해. 그냥은 못 넘어가. 정말 미안해. 내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내가 정말 잘못했어. 후회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세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세월 동안 내가 속은 세월이 몇 년이니? 어디서 날 또 속이려고? 나 당신 가만 안 둬. 각오하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어디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다니고 용서받길 원해. 죗값 톡톡히 치르게 할 거니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는 남편에게 저는 그럴 용서를 구할 필요 없다고 하고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물론 사장님도 이혼소송을 했고요. 그리고 우린 당연히 승소했어요. 또한 저는 사모님을, 사장님은 저희 전 남편을 상간자로 고소했고 그것 역시 승소해서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죠. 하지만 전 남편은 돈이 없다며 돈을 주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전 남편 월급 통장을 가압류를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 남편 회사에 알려지게 되더라고요. 추잡스러운 일이 전 남편 회사에 소문나자 전 남편을 회사에 일하게 해준 지인인 사장님도 손절하더라고요. 추악한 만행에 졸지의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 상간녀는 그동안 뒷돈 챙겨놓은 것이 많았는지 그걸로 위자료를 모두 다 줬어요. 그리고 또 열이 받는 게 좋은 월세로 아파트에 들어가 거기서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더군요. 그런 모습이 사장님을 더욱 화를 올렸죠. 사장님은 그 여자가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모임에 의붓남매와 불륜을 저질러 이혼당했다고 소문을 냈어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그 다음 이야기고 주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비난과 멸시를 하길 원했답니다. 당연히 그 여자의 지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그 여자를 비난했죠. 세상에 청여사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저급한 사람이었어? 불륜도 기가 막힌데 의붓남매라니 놀라서 말도 안 나오네. 이 여사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야. 오해가 좀 있어. 오해는 무슨 오해. 이렇게 사진이 떡하니 있는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난 그런 저급하고 비도덕한 사람과는 말도 섞기 싫어. 앞으로 우리 모임에서 안 모였으면 좋겠어. 모든 멤버가 같은 뜻이니까 지금 나가서 앞으로 나오지 마. 알겠어?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 얼마를 썼는데. 고작 이런 사생활로 날 이렇게 몰아세우기야. 그럼 내 돈 내놔. 내놓으라고.
정여사 모임에서 제명되었다고. 이 모임 가입할 때 듣지 못했어? 모든 회비는 공금이고 반환이 절대 안 된다고. 알만한 사람이 추잡스럽게 왜 이래? 그 여자는 그렇게 가깝다는 지인들에게 혼인하고 비난을 받게 되니 그때서야 모든 걸 정리하고 전 남편이 있는 지방으로 갔대요. 참, 그래도 둘이 같이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둘 다 맨몸으로 쫓겨났는데 한 명은 아파서 힘든 일은 잘 못하는 상황이고 또 한 명은 한평생 일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 둘이 협심해서 살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 예상했어요. 그나마 그 여자가 보증금을 가지고 있어서 세를 얻어서 같이 산다고는 들었는데 전 남편은 몸이 아파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돈 벌러 다녔대요. 글쎄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며 힘들게 돈을 벌어 생활했답니다. 정직하게 도덕적으로만 살았다면 그런 힘든 일 하지 않고 사장님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한평생 걱정 없이 대궐 같은 집에서 공주처럼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을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참 바보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작은 주택에 새들어 산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둘은 매일같이 싸우다가 서로 원망을 하며 다신 안 볼 거라고 하며 헤어졌대요. 가족들 속이고 의붓 남매끼리 하면 안 될 짓을 한 결말이네요. 참 쌤통이죠. 그년과 헤어지고 전 남편은 살기가 힘들었는지 저희 애들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민우야, 아빠가 많이 힘들어서 그러는데 네 집에서 같이 살아도 될까? 올해는 아니고 몇 개월만 살다가 나갈게. 아빠, 엄마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하시고 저희 볼 낯이 있으셨어요? 전 아직도 충격이에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셨어요? 예? 자식된 도리는 할 테지만 그 이상은 바라지 마세요. 저요, 아직 아빠 볼 마음이 안 섭니다. 생활은 알아서 하세요. 야야, 그럼 미안한데 생활비하게 돈을 조금 보내줄 수 있을까? 아빠가 집도 없고 밥도 못 먹고 살아. 정말 미안하다. 계좌 주시면 돈은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웬만하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동생한테도요. 아셨어요? 그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 아빠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아빠가 생각이 짧았어. 그런 사과는요, 엄마한테 먼저 하세요. 엄마가 용서해 줄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이가 몇십만 원 돈을 넣어줬대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는 전 남편이 생활하기 힘들어지자 자식들한테 기대어 볼까 했지만 자식들도 아무리 부모라지만 아빠가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이혼을 당했는데 곱게 볼까요? 전 남편은 한동안 아이들에게 전화해서 돌아가고 싶다고 했지만 아이들도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자식 도리는 할 테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저에게도 종종 전화로 미안하다 받아주라며 싹싹 빌었지만 전 그러면 그럴수록 화가 더 나더라고요. 용서는커녕 화만 더 짚이는 상황이었죠. 제가 계속 화를 내니 언제부턴가 전화가 오지 않았고 결국 전 남편과의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사장님 댁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들이 손주를 낳아서 오전에는 사장님 댁에서 일을 하고 손주 어린이집 끝날 시간이 되면 맞벌이하는 아들네를 위해 제가 손주를 돌보고 있어요. 전 남편은 불륜을 저질러 자식도 못 보고 이렇게 예쁜 손주도 보지도 못하니 정말 등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평소와 똑같이 일을 열심히 하며 사시는데요. 다만 좀 외로우신 건지 괴로우신 건지 술 마시는 날이 부쩍 느셨더라고요. 아침이면 그 독한 양주 한 병이 다 비워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대궐 같은 집에 혼자 생활하려니 적적하시겠죠. 사장님,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면 어떡해요? 해장국 끓였어요. 좀 드시고 나가세요.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국물이 참 맛있네요.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있으니 할 일도 없고 적적하네요. 그럼 작은 집으로 옮기세요. 아니면 애들 들어와서 살라고 해보는 건 어때요? 남자 혼자서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럴까요? 애들한테 말을 해봐야겠네요. 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전 와이프요. 결국 쉼터에 들어갔대요. 자립심 없는 사람인데 평생 거기에서 살다가 가겠네요. 인생 참 몰라요. 얌전히 이 집에서 살기만 하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참. 그러게 말이에요. 그 두 사람도 후회를 하겠죠. 후회 속에서 살아가겠죠. 돈도 없고 일도 못한 사모님은 결국 쉼터에 들어갔는데 돈 걱정 없이 한평생 살다가 말년은 최하위에서 살게 되었네요. 역시 사람은요,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신뢰가 깨진 부부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더군요. 이혼하니 저도 홀가분해졌죠. 조론이라는 단어가 왜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니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지다니 어디다가 말할 수도 없었는데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니 응어리가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아요. 전 남편의 불륜일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남편이 잘못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야 할지 하는 생각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 아시나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지키기 위한 일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복수가 될 수 있겠죠. 전 죗값을 치르고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절대 용서란 없다는 것도요. 삶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끔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 듣고 원하는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무더운 여름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